예, 반갑습니다. 우산 시민학교 한국사 담당 박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를 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유물이 등장하는 시대는 간석기, 비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항상 1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간단하게 그냥 볼까요? 구석기 같으면 생각나는 게 뭐죠? 구석기. 이건 주먹도끼. 예, 주먹도끼 하면 무조건 구석기죠, 그죠? 예. 그다음 신석기는 뭐죠? 신석기. 이게 바로 비살무늬 토기. 비살무늬, 그죠? 간석기. 비살무늬. 예, 비살무늬. 가락바퀴. 그렇죠. 이건 뭐 여러 번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막 머리에 그냥 완전히 비살무늬 토기. 그다음에 가락바퀴.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신석기, 청동기 볼까요? 청동기? 이거 대표적으로 고인돌 그죠? 고인돌. 청동으로 되어 있는 청동방울이라든지 청동거울이라든지 청동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아주 쉽죠? 청동으로 되어 있는 뭐 방울이라든지 뭐 검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를 볼까요? 답은 신석기 바로 나오겠죠. 2번 볼까요? 네. 다음 내용이 1번은 늘 뭐 선사시대 나오는 게 100%입니다. 100%. 요것만 알면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이죠. 도끼.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넘어갈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는 주몽의 건국신화. 이거 아주 쉽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요동을 진출한 나라. 이거 보면 고대 국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거 제천 행사 이것을 제가 한국사를 강의하면서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꼭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부영아 고동자. 동무에서 해서 고동을 잡자 이렇게 고동 잡자 뭐 이건 부여죠. 부여는 연고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 이게 제천 행사 즉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 이 행사의 이름은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이번에도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대 국가를 묻는 나라 중에서 부여, 동해, 그다음에 옥저가 있었고요. 옥저가 있었고 또 삼한이 있었습니다. 삼한 이렇게 다섯 개가 우리 책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항상 나라 이름을 묻는 문제에는 이 제천 행사가 꼭 들어가요. 그러면 제천 행사가 나오지 않는 나라는 옥저 아니면 삼한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고 나면 무조건 부여가 되는 거죠. 무천 나면 동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동맹이 나면 고구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영아 동무에서 고동 잡자. 이건 아셔야 된다는 얘기. 이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요. 근데 제천 행사를 빼고 고대 국가 이름을 묻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제라 그래가지고 각 그 계절에마다 제사를 지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절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만 알면 이 부분에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볼게요.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삼한의 신성적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천군과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는 것. 이건 뭘 묻느냐 하면 2번 답은 공유형 맞죠? 예. 동맹. 이걸 뭘 묻느냐 하면 재정일치 사회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재정일치 사회. 또 재정분리 사회. 이거를 아셔야 된다. 재정일치 사회는 뭐냐면 제사의 장과 정치의 장이 똑같다. 일치하는 사회.
이것을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고 재정분리사회는 제사를 지내는 대장, 제사의장과 정치의장, 즉 지금으로 지금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 이것을 재정분리사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나라들은 다 재정일치사회입니다. 한데 재정분리사회는 딱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삼만이라는 거죠. 삼만, 마한, 진한, 변한, 이 삼만. 이 삼만에는 재정분리사회에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하나 이렇게 지역이 있다 했죠. 그때는 당시 소국들이 많이 모여서 연맹왕국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나라가 있다 지금. 하지만 이런 나라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 요렇게 아주 신성시되는 요 지역은 뭐냐면 소도라고 해요. 소도. 작은 도시라는 뜻이죠. 여기에 비해서 작은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도라 그러고 이거를 다스리는 것을 천군, 즉 하늘의 어떤 임금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천군. 전군이 근데 이 지역은 뭐냐면 이 지역은 일반 사회 지역입니다. 즉 뭐냐 정치의장이 이곳을 다스리는 거죠. 이건 신지 또는 업차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을 신지 또는 업차라 그랬고, 이건 소도라 그랬었고 이를 다스리는 최고의 대장을 천군이라 그랬다. 즉 뭐냐 이것은 재정 분리 사회를 묻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을 배웠을 때 당군 왕금이라 그러면 이거 있는 거죠.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라고 하지만 시지는 당군 왕금 할아버지잖아요. 당군의 의미는 뭐냐 제사의 장이다. 왕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치의 장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당군 왕금이 원래의 이름이지만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당군 할아버지 하지만 당군의 뜻 자체는 제사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답은 소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백제의 도읍지가 아닌 것은 그죠? 이 아쉽죠? 이렇게 이거 보면 백제의 도읍지를 보면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4세기 때 건초고 함께 백제가 아주 황해도 일부 이까지 진출하면서 백제의 전성기 때에서는 당시 백제의 수도 도읍지가 어디냐면 한성 지금 위례성이라고 좀 깊이 들어가 여기는 한성으로 나지만 위례성 지금 경기도 하남 구리 쪽에 있는 그런 성이었대요. 정확치는 않지만 위례성이었고, 그러고 난 뒤에 장수왕이 5세기 때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백제가 땅이 쭉 줄어들잖아요. 아사만에서 이만큼 이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분필로 치자면 흰색은 4세기 때 백제가 정말 제일 잘 나갈 때 건초왕 때이고, 이 빨간색은 뭐냐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른 이 땅, 이때는 뭐냐면 5세기 때 장수왕의 남하정책, 즉 당시 고구려는 국내성에 있는 수도를 이 평양으로 옮기는 거죠. 천도를 하게 되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그래서 이때는 5세기 때입니다. 자, 여기 문제는 처음에 가면 백제가 제일 잘 나갔던 전성기였던 4세기 때는 서울 한강유역을 백제가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수도를 정했다가 장성의 남하정책, 남진정책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만큼 빼앗은 거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도를 옮기잖아요. 공주로 급히 옮깁니다. 공주. 여기 나와 있는 웅진, 공주. 지금 현재는 공주고 웅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왕 때 백제가 좀 다시 부흥합니다. 부흥. 조금 더 크지 중흥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러면 공주의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조금 넓은 땅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지금 부여, 사비 이렇게 옮기는 게 백제의 수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답은 평양이겠죠.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넘어갈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는 대종이 건국했다. 백제의 서울은 네? 백제에서
도원 한성, 평양. 웅진, 한성, 사비. 웅진, 즉 사비. 지금으로 치면 한성 서울이잖아요. 사비는 부여고요. 네. 웅진은 공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옛 지명이 한성, 사비, 웅진이고 이 순서로 보면 한성이었다가 나중에 웅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승왕 때, 중흥기 때 사비로 옮기는 거죠. 그쵸? 평양은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요거 넘어갈게요. 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는 요거 잘 나오는 문제이죠. 이제 발해. 그죠? 발해가 왜 잘 나오느냐? 왜 잘 나오겠어요? 발해가 지금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이후에 당시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른 이 하부 땅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 30여 년간 여기 당나라가 다스리다가 어느 순간에 발해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 땅을 이 발해가 이렇게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해를 두고 우리나라나 중국의 어떤 역사가들이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다 또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지네들의 역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면 확실한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무슨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문헌에 보면 해동성국이라고 해서 해동성국 그래서 뭐냐면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이것을 발해를 지칭한다. 즉 이쪽 중국에서 보면 이 수해바다 동쪽에 있는 아주 발전되고 잘 나가는 나라, 융성한 나라 이 나라를 발해라고 했다라는 어떤 중국 문헌에 그게 나와 있어서 발해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설득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뤘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이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해서 쓰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남북국 시대, 즉 남쪽은 신라가 통일된 신라, 북쪽은 발해. 이 시대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그죠? 발해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확실히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나중에 정조 때 와서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발해고라는 어떤 역사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발해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엄청 강조했던 학자가 나중 조선시대 정조 때 보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성기에는 해동성국이라 불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답은 발해입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라의 신부는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왕의 조언자로 활동하거나 행정실무를 맡았지만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의해서 제한받았다. 자, 우리 이제 골품 제도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골품 제도를 묻는 얘기죠. 신라는 아주 특이하게 골품 제도가 있습니다. 뼈에도 품계가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 이 진골들, 성골들, 왕족하고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성골이 되는 거죠. 성골. 왕족하고 이렇게 귀족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건 진골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귀족들은 육두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가 김춘추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골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하다가 이젠 성골이 바닥이 난 거예요. 성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진골이면서 최초로 왕이 된 왕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무열왕이죠. 그래서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었다 이죠. 육두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치원. 이 사람은요 육두품으로서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거기 가서 빈공과라는 어떤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빈공과가 뭐냐면 유학 온 사람들끼리 과거 시험을 친 거예요. 중국 당나라에서. 거기서 1등을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최치원이 육두품인데. 육두품인데 예, 그 빈공과 중국에 가서 그 당시 당나라에 가서 과거를 봤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막상 우리나라에 와서 신라에 와 보니까 이 골품 제도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나름 엄청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 또 육두품 골품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왕에게 또는 뭐든 직권 세력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언을 하지만
실제로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할도 안 비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순을 비판했었으나 그 현실 정치는 반영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육두품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신라가 결국 말해보면 지방 호족들이 많이 성장으로 인해서 결국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게 바로 골품제도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 7번 넘어갈게요. 답은 성골이나요? 아니 육두품이죠. 네. 자, 7번 넘어갈게요. 고려 관리의 가상 대화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리 등용 제도는 자, 이것은 보면 요것을 묻는 이것은 이게 지금 고려 시대 보면 집권 세력의 변화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묻는 거예요. 호족. 그 다음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집권 세력의 변화 볼게요. 고려 시대입니다. 호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두품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호족 앞에서는 지방이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방 호족입니다. 지방 호족. 지방에 있는 유시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문물 귀족 특정한 가문들, 특히 이자개미를 위시해서 특정한 가문들이 집권을 했던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무신이 나누어서 집권을 했던 거. 그다음에 나중에 몽고의 간섭기에서 몽고가 세운 중국의 나라가 원나라잖아요. 원나라의 백을 믿고 설치됐던 그런 어떤 세력들, 그걸 고문세족. 그다음에 진지사다부 이렇게 나가는데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나는 이 문물 귀족,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어떤 직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즉 뭐냐면 당시 시험은 과거제도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과거제도는 광종 때 있었어요.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뭐냐면 광종의 업적 중에서 뭐냐면 과거제도와 노비앙금법이 있었죠. 노비앙금법. 그거 잠시 설명하고 갈까요? 광종의 업적. 중요합니다. 자, 광종의 업적 중에 대표적으로 과거제도와 노비앙금법. 얘는 뭐냐면 왜 이 사람들 광종은 과거제도와 노비앙금법을 시행했었을까? 바로 왕권관광입니다. 즉 뭐냐,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 두 과거제도와 노비앙금법을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뭐냐면 당시 호족들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당시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때 집권 세력이 호족이었었는데 이 호족들하고 한편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 편들을 만들어야 나라의 통치가 쉬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결혼정책이라 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유족 가문들, 세력가들 이런 가족들의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다 삼게 되잖아요. 29명, 즉 29명의 부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인을 그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왕실을 하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호족들의 힘이 엄청 자꾸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왕의 힘은 이 어떤 관료의 힘이 세워지면 왕의 힘은 떨어진다.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왕의 힘이 세워지면 관료의 힘은 반비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광역이 집권했었을 때 호족들의 힘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호족들을 힘을 떨어뜨릴까를 생각하는 거죠. 호족들의 힘이라는 게 첫째는 권력이고요. 둘째는 돈이고요. 또 노비잖아요. 그죠? 노비가 그때 당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의 물건 사고 팔고 물건 취급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과거제 이건 뭐냐면 이 호족들의 자제, 특히 5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은 무조건 자기 자식 사위까지도 5품 이상의 벼슬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옴서
즉 뭐냐, 과거를 보지 않고 음수를 통해서 음수 제도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는 거죠. 5품 이상으로. 또 5품 이상의 어떤 더스라치에게는 특혜를 줍니다. 뭐냐면 공음전이라고 해서 땅을 줍니다. 공음전. 땅을 줘요. 무슨 땅이냐면 이 땅은 5품 이상의 더스라치였지만 주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자기의 직이나 자기의 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이 음수를 통해서 내가 5품 이상이면 내 자식, 내 사위까지도 5품 이상이고 또 어차피 국가에서 준 땅이지만 관리의 대가를 받는 이 공음전 이것도 어차피 내가 받은 이 땅은 공음전은 내 아들이 5품 이상 됐으니까 당연히 세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가문들이 이 문물 귀족들이 계속 자기 직이나 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광종이 와서는 이것을 좀 떨어뜨릴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죠. 이 음서제국보다는 시험을 쳐서 정말 똑똑한 놈을 인재로 등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도 분명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방 호족세 이제 음수하고 공음전하고가 세력이 세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방 호족들이 힘이 예. 셀 수 계속 이 호족들이 힘이 세워지고 칠 수밖에 없었고 예. 문물 귀족들이 계속 힘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옴수제를 통해서 관직이 계속 승계가 되고 또 공음전을 통해서 자기 국가의 땅이지만 관리의 대가를 받는 이 토지를 공음전인데 이 공음전이 또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이렇게 돈이 토지가 세습이 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귀족이면 계속 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의 힘을 어떤 관료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냐 음성 이것보다는 시험을 보자. 그리고 또 얘들의 힘 자체는 이것도 있지만 집과 땅도 있지만 뭐냐 너 당신 노비들이 말이야 노비들이 한 집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엄청 많은 큰 힘을 가진 노비 1000명 같으면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귀족들의 힘을 떨어뜨릴까를 생각하니까 첫째는 뭐냐 얘들의 어떤 관직을 조금 줄여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노비의 수를 줄여주면 당연지사 이 관료들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비 앙금비라면서 노비를 앙금한다. 즉 뭐냐면 어떤 어려운 시절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노비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은 평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조금 잘못을 해서 어디 요새 돈을 한 돈 100만 원 어디 빌렸는데 돈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노비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노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풀어준 이 노비는 이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했지만 이제는 뭐냐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비에서 풀리면 이제는 뭐냐 국가에서 그 왕의 왕의 힘을 높인다 이런 뜻이죠. 왕권 강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하고 좀 답이 뭐죠 그러면? 음수죠. 답은 2번이죠. 그죠? 1번이죠. 음수. 예. 자네는 어떻게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되었나? 나라의 공신인 아버지 덕을 받습니다. 이 바로 음수 제도이죠. 예. 즉 뭐냐? 5품 이상의 별사치들은 계속 자기 아들들도 5품 이상의 별사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 그 제도가 바로 음수 제도라는 얘기죠. 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려가 물리친 나라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했고 강감찬이 귀주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답은 4번 그란이죠. 이거 보면 이 문제도 보면 항상 고려 시대에서 대외 관계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그란과의 관계. 첫째는 그란, 둘째는 여진, 셋째는 몽골.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수십 년을 금정거치셔도 이해든 무조건 나오는 게 요 문제예요. 그란, 여진, 몽골 요거만 알면 한 문제 무조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란은 어느 쪽에 나느냐? 이걸 볼까요? 이 압록강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가 그란입니다. 그란. 자, 그란이
우리 몽골은 당시 고려는 처음에 왕건이 건국할 때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런 이 하부 땅만 고려 땅이에요. 자, 이 땅에서 여기 그란이라는 나라가 그때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발해였는데 발해를 그란이 물리치고 그란이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란이 또 보기에 이게 뭐야? 이거 고려가 또 있으니까 이네들이 주장하는 거죠. 우리 그란이라는 사람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이 고려, 니네들은 뭐냐? 옛날 고구려가 점령했던 땅을 다 내놔라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차 침입입니다. 1차 침입. 그란의 1차 침입. 자, 이러니까 서희가 나서는 거죠.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냐. 봐라, 나라 이름을 보자. 니네들은 그란이지 않니? 우리는 바로 고려다 이거죠. 고려. 이 고려는 뭐냐? 옛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미로 나라 이름까지 고려로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주장한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란이 아니다. 우리 고려다 라고 하니까 당시 1차 침입 때 소선영이가 내려와서 썼는데 소선영이 까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땅을 뺏으러 왔다가 도리어 사움도 하지 않고 외교 담판으로 말로써 서희라는 장수가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게 중요하죠. 강동 6주. 즉 뭐냐, 이 강이 지금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습니다. 이 압록강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의 땅을 6개 주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시 정도 되게 돼 있죠. 한 시 정도, 6개 시 정도 되는 거. 상당히 큰 땅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이 한 6개 지역, 이 정도의 땅들을 그란이 도리어 땅을 뺏으러 왔다가 도리어 고려에게 주고 간 사건. 이게 바로 그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강동 6주를, 강이라는 것은 압록강의 동쪽 6개의 주를 획득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땅이 이만큼 넓어진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뺏어준 땅을 더 내 나라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나라도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내려왔었는데 양규라는 장수가 또 벽파를 했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3차 침입. 이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강감탄이라는 장수가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 이게 바로 그란과의 대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란의 1차 침입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만 알면 거의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진으로 넘어갈게요. 여진이라는 민족은 이쪽이 빨간색이 시작할까요? 이쪽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여진족인데 이거는 고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쨌든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 영토가 넓어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할 때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이 하부 땅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란과의 관계에서 강동 6주를 획득하면서 이만큼 땅이 또 넓어졌었습니다. 여진이요. 우리 고려가. 네. 그란과의 관계 땅이 이만큼 넓어졌어요. 네. 강동 6주를 획득하면서. 네. 자, 그러면 왜 여진은 중요할까? 자, 여진은 어쩌면 우리 고려는 제일 급선무가 나라의 영토를 더 넓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이건 바다고. 이거 압록강이고, 이건 됐다. 문제는 이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여진족이 있었었는데, 여진족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짠 거야. 윤관이라는 장수가, 별무관이라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별무관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여진하고 한판 붙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동북부성을 축조했다. 동북부성. 이걸 달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좀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고려의 수도는 개경, 즉 송악,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죠. 여기에서 동북쪽이라는 게 이쪽은 동쪽이죠? 네. 이건 북쪽이죠? 동북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이죠. 그죠? 네. 이쪽에 9개 성을 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성을 9개 만드는 거죠. 땅이 이렇게 여진이 다스리고 있는 여기 땅에다가 9개 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축조를 했다는 얘기는 이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서 이만큼의 땅들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왕건이
건국할 때는 요까지 이 하보 땅이었는데 그랑과의 관계에서 요만큼 넓어졌다가 여진과의 관계에서 이만큼 더 넓어졌으니까 그건 정말 나라로서는 큰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 거란과의 관계에서 1차 침입 때 서해의 외교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여진과의 관계에서 윤관이라는 장수가 별무반을 만들어서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땅이 고려의 땅이 이만큼 더 넓어지더라. 이게 키포인트죠. 그 다음 세 번째, 몽골과의 관계 볼게요. 이거는 몽골과 우리나라를 침입했었죠.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이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강성할 때 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지도를 대충 같이 그러니까 이건 찍을까요? 이건 찍어보시죠. 같이 잡읍시다. 몽골과의 관계 볼게요. 몽골. 칭기스칸이 서내려오면서 지도를 볼까요? 이렇게 몽골은 이쪽에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유럽 쪽으로도 많이 진출했었고요. 우리 쪽으로 왔었고 중국도 잡아먹었고 결국 우리나라까지 왔었습니다. 결국 이 몽골의 항쟁에 있어서 우리는 당시 수도가 개경, 즉 여기 송악 여기였었는데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홍보군에 의해서 이 강화도 천도를 하게 됩니다. 도읍을 이렇게 옮기죠. 옮기면서 얘네들이 당시 집권하고 있던 최씨 집권들, 최후를 위시해서 집권하던 집권 세력들은 망하고 강화도로 옮기죠. 거기서 만든 게 뭐죠? 바로 팔만대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당시 집권하고 있던 최씨 정권의 호위 부대였던 삼별초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합쳐서 삼별초라고 하는데 이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대몽항쟁. 이렇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삼별초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들은 전부 다 강화도로 다 들어갔었는데 이 삼별초 자기 최씨 정권을 호위하고 있던 군대인 나라의 군대도 아니에요. 개인 사병인 이 삼별초는 이 몽고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이 강화도에서 진도로 제주도 이렇게 섬으로 쫓아다니면서 결국 항복하지 않고 몽고하고 항쟁하더라. 이게 또 중요하죠. 대몽항쟁. 또 세 번째는 정동행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동행성. 이 뜻은 뭐냐면 자, 이 뜻입니다. 몽고가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난 뒤에 지금 남은 것은 이 대륙의 대륙 끝쪽에 있는 섬나라인 일본입니다. 일본.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정동, 즉 뭐냐, 이건 동쪽을